이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일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 안보 그리고 소통 등을 강조하면서 정책 스킨십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보수 진영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크게 뛰어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룡에게 묻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지금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데 얼굴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 편안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요? 예. 일단 뭐 제가 부족할 거고요, 아직.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들 지지도 다 합치고 이제 보수 쪽 후보들 합치면 거의 4대1 정도예요. 4대1이죠. 예, 이 여론조사가 저는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 보수가 그만큼 많이 있다. 그리고 얘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예. 국민들께서 지금은 탄핵 찬성이냐 이러면 민주당한테 몰리고 탄핵 반대다 이러면 새누리당 아직 자유한국당한테 몰리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바른정당도 뭐 주의도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헌재 결정이 나면 그게 특히 인용으로 결정이 나면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우리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유권자들께서도 이제 마음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다음 대통령 후보로 보수의 후보로 누가 좋으냐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당연히 기대를 해야죠. 예. 예, 본격적인 이 인터뷰 세 꼭지를 하기 전에 예. 먼저 의견을 하나 듣겠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예. 이 출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야 가능하죠. 예, 민주국가에서 가능한데. 피선거권 있는 분이고 법적으로 가능한데 예. 그분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민의 주인이고 대통령 5년간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인데 그분이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을 하는데 지금 안보, 외교 안보, 경제, AI의 구조에게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본인이 정말 대선의 뜻이 있으시면 저는 좀 빨리 밝히는 게 좋다. 그게 오히려 국정 혼란을 막는 길이다. 저는 그래 뭐 보는데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러면 이제 총리직 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적절한 시기에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무슨 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하고 당대당으로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고 이런 게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수 정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보수층 유권자들께서 지금 이런 위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거기하고 1대1로 붙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각 후보나 정당이 마음을 먹으면 막판에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질문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지율 기대하라. 이 반전카드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2월, 3월 초까지 제 정책을 최대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한 4번 발표를 했는데요. 주로 재벌 정책이나 창업 관련 정책, 육아 정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교 안보 쪽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정책에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헌재 결정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어디로 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저는 특히 경제와 안보 두 가지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할 적임자가 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경제 안보에 다 자신 있다고 했는데 뭐 안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사드 배치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경제 문제, 예. 이 평소에 뭐 늘 주장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상당수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다? 이 얘기는 일자리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직. 일자리는 예. 공무원이나 교사를 늘려서는 일자리 거기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일자리로는 되지 않는다. 공공 부분의 일자리로는 예. 그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저는 대표와는 완전히 상극되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는 재벌 주도, 재벌 대기업 위주로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스스로 경쟁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요. 일자리는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중소기업하고 창업벤처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중소기업하고 창업벤처가 그동안에 정부 지원을 제대로 못 해드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장을 너무 기회를 많이 가져가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벤처들이 숨을 못 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걸 바로잡아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벤처 이쪽에다가 아예 전력 투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저는 선호하고 있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창업하고 싶은 나라 그거 만드는데 5년 동안 아예 주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중국시고 미국 중국에는 이 IT나 이런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그 분야에 예.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금 중소기업이었던 영역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뭐 지정도 해봤고 예. 그리고 뭐 동반성장위원회 만들어서 또 예. 그것도 해봤고 예.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계열화 품목, 적합업종, 동반성장 역대 정부에서 이런 거 쭉 아주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벌이가 쉬운 내수 업종으로 예컨대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 차려가지고 온갖 계열사 일감을 다 몰아받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조절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여전히 있습니까? 많습니다. 아직도 예, 여전히 제가 가진 자료는 좀 많이 이제 없어졌던데요. 아닙니다. 아직도 그 재벌 계열사 특히 총수 일가들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개인 회사가 계열사들 일감을 다 몰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만큼 중소기업 창업 벤처들한테는 그렇죠. 예. 시장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회 자체가. 그러면서 총수 일가들은 거기에서 만든 사사로운 이득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재벌 해체론자가 아니라 그거는 공정하고 아주 진짜 자유로운 그런 경쟁 질서로 가자. 그래 하려면 그런 부분은 좀 정부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규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떠오르지 않으니까 사실 광장에 나가서 카메라 들고 나가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루라 기자가 대기 상태에 있는데요. 이루라 기자? 네,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이 유승민 의원은 지지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 호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낮은 지지율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그 새누리당의 이미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는 가장 좋은 후보 같은데 사람 개인은 똑똑하고 좋은데 법인력이 좀 없지 않나. 좀 약해요. 차가운 인상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좀 고든 성격이 멋있어, 매력적이에요. 정당에서 막 밀어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은 보수라 그러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자기 색깔이 없어서 중도 보수를 자칭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게 그들로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합정연행에 따른 그런 부수 효과보다는 본인의 색채를 더 강화해서 선명성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가 아닌 것 같다. 자기 색깔이 없다. 이제 결국은 정체성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바른정당만의 정확한 보수 노선과 비전을 당부했는데요. 또 아직은 이 대선 후보들 중에서 약체 이미지가 강해 이 정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이루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방금 들으셨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이 시민 인터뷰 오늘 편집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 딱 느낀 게 그겁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은 믿을만한데 이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흡입력이 없다. 예. 당기는 힘이 없다. 예. 뭔가 약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카리스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쉽게 말하면 이 대중들을 예. 딱 끌어모을 만한 어떤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예.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막스 베버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보면 이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균형 감각 예. 이걸 지도자의 하나의 그 중요한 자질로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열정 이게 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 저는 예. 정말 정치에 대한 열정은 예. 여의도 있는 누구보다도 정치하시는 분 누구보다 저 강한 사람입니다. 아 저는 잘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지지율 뭐 저런 문제는 저는 이번에 진짜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마 저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신 저 부분, 그러니까 왜 안보 이외, 안보는 예. 뭐 누구보다도 정통 보수인데 안보 이외의 부분에서 자꾸 개혁, 예컨대 무슨 뭐 전 변호사 몇 번 지적하신 좌파 흉내를 내느냐. 아니 사회적 이런 경제 게 기본 이게 법안 같은 걸 개혁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두고 이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두고 대한민국 보수가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싸워야 될 분야입니다. 그게 주로 경제, 노동, 뭐 교육, 보육 이런 분야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기존의 보수가 가던 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말씀하신 열정, 흡인력 이 부분은 제가 좀 반성하고 예, 정말 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사람은 괜찮다 그러니까 예,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는 뭐 정치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시면 지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그 앞에 모셔놓고 예. 이 한마디 고언을 드리자면 예. 예컨대 이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문제되었던 그 원내대표 시절의 그 대표연설 예.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예. 정말 우리 같은 보수주의자 예. 뭐 저도 그 제 자신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라고 평하는데도 그리고 저도 따뜻한 보수란 말을 옛날에 이회창 총재에게 만들어서 드렸던 예.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 오해를 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 이 그런 법안을 내고 할 때는 항상 그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오해를 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작업이 2015년에 필요하다는 거죠. 2015년에 말씀하신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예. 대표연설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보수가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동감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서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다 하고요. 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 경제의 전체가 아니라 예? 복지나 일자리나 이런 걸 보완하는 그런 아주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떼가지고 이게 사회적 경제니까 사회주의다. 이렇게 정치화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보지 그거는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예. 이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박은 하지 아닙니다. 않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제가 또 충분히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도 있지 싶어서 그러시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보수 단일화 문제입니다. 이 회군, 양보, 변심 이게 양보냐 변심이냐 범보수 단일화. 양보도 아니고 변심도 아니고 회군도 아닙니다. 저는 연대나 통합이라 이런 표현 쓴 적이 없고요. 각 당이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뭐 낼 것 같고 또 바른정당도 후보를 내고요. 국민의당도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후보는 그 후보 몇 분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번 대선 어떻게 보면 뭐 해보나 마나 비슷하게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범보수 단일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각 당의 보수 후보들끼리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같이 원칙 없는 단일화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념과 그런데 정책이 전혀 그거는 다른 뭐 분이 이념과 다른 정책이 거니까. 완전히 다른데 제가 이야기하는 범보수라는 건 보수라는 큰 원칙 안에서 좀 더 오른쪽에 있고 좀 더 왼쪽에 있는데 그 안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하고 1대1로 붙는 게 이 선거에서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아니라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런 뜻이라서 저는 저런 걸 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무슨 양보, 뭐 변심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면 대선을 앞두고 범보수 단일화를 할 때 뭐 꼭 우리가 바른정당 후보가 제가 불리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 있어서 그 지금 뭐 후보가 사실은 안철수 그리고 손학규, 천정배 이렇게 세 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계획적해서 아마 유승민 의원과 칼라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나한테 보수는 얘기하지 마라. 보수는 이제 X다. 뭐 이 말씀을 공공연히 국민의당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국민의당과 연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과 당 연대는 없습니다. 당과 당은 연대는 없고. 연대는 없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가능합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안보는 보수다, 뭐 경제는 진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드 관련 입장을 보면 뭐 안보가 보수인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의심하는군요. 근데 거기 국민의당에는 또 우리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분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저 박지원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와 많은 호남 의원들이 있죠. 아니 뭐 많은 호남 의원들은 뭐 그건 뭐 관계 없는데 호남 의원 중에서도 박지원 DJ의 그 대북관과 박지원 같은 대표님 같은 생각하는 분이 경우에는 대북 많으니까요. 정책이 뭐 제가 생각하고는 뭐 거의 뭐 극과 극으로 다르니까 그런 분들까지 계시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보수 후보 단일화 그거는 뭐 당 후보나 당이 원하면 그건 늘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등장을 했다고 합시다. 뭐 거기도 안희정 후보가 막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항해서 비문 진영의 후보 단일화로서 안철수와 언제든지 단일화를 할 수 있다. 비문이라기보다는 저는 보수란 말 씁니다. 안철수 만약 보수라는 단어를 거부를 한다면요. 거부를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뭐 안보는 보수라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 국민의당에서 결정되는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 이렇게 큰 이 틀 안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재등판론은 땡땡땡이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김무성 재등판론은 여기에 어떤 글자를 집어넣고 싶습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이다. 예.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등판을 하겠다고 하면 어찌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재등판을 하시겠다면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무성 지금 현재는 고문이죠. 고문입니다. 그분의 그 정책에 있어서 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받을 수 있는 건 뭐고 배척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고문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바른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렇게 구호를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옛날에는 경제정책이나 복지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오른쪽에 계셨는데 굉장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계셨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던데요. 요즘은 그래도 한 1년 전, 2년 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산층 서민 중에 어려운 분들 위한 비정규직이나 빈곤층이나 그런데 위한 그런 걸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평소에 우리 그 유 의원님을 과연 올곧은 보수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의심을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모습 이걸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까 중소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파이를 키워온 것은 결국 대기업 아니냐. 우리나라에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대기업이 한 두세 개를 더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당연히 옳을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지원이 아니라 저는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재벌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거 사실이고 재벌 대기업들이 파이 키워온 거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IMF 이후에 한 20년 동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예. 내수는 내수대로 뭐 꼭 필요하면 하더라도 글로벌 대기업으로 혁신적으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한 결과가 지금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심지어 반도체, 휴대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치열한 이 글로벌 경쟁에서 예. 재벌 대기업들은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으면 그건 국민의 자랑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박수 칠 일입니다. 예. 저는 해체론자 절대 아니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 대신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불공정 거래로 행위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들의 자영업자들의 사업 기회까지 다 빨아들여버리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걸 막아야지 중소기업 창업 벤처에서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마 재벌 대기업들도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사면 복권 안 하겠다라는 거, 그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정경유착 절대 안 하겠다. 그거는 뭐 절대 공격적인 게 아니죠. 예, 방금 이제 정경유착 말씀 나왔는데 이제 질문지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점들이죠. 정경련 이제 해체 수순을 아마 밟아야 될지 또는 뭐 대계획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업과의 관계 이걸 어떤 통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느 나라든지 기업을 대변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경련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발전적으로 다른 기능으로 바뀌면, 그래서 더 이상 재벌 대기업들이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다른 이 좋은 일의 기구로 바뀌면, 그러면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회원사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미국식 비즈니스 라운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국마다 정치 권력하고 기업하고 관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조금 더 유럽 같은 그런 식으로 정치 권력하고 기업의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겠다. 미국은 사실 굉장히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뭐 이번에 트럼프 보니까 노골적으로 뭐 미국이 재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대기업에게 저는 미국식 정부 기업 관계의 미국식 모델이 꼭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모델을 너무 가면 지금 정경유착을 없애는 거를 그걸 할 수가 없다. 그걸 만약에 비즈니스 라운드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반대를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대화를 하는 건 늘 가능하죠. 공개적으로 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애로사항 들을 건 듣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이든 중소기업 대표들이든 그런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저도 할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뭐 독대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특검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 검찰 수사부터 시작해서 이 재벌들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한 4개월째 계속되면서,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그 올해 사업 계획도 제대로 못 짜고 있고, 인사 문제는 뭐 처리도 못 하고 있고, 이 외국도 지금 전부 다 출금이 돼서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제 오늘 도하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좌파 신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좌파 신문에도 좀 심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 지켜보면서 뭐 소외 느낀 것도 없습니까? 저는 글쎄요, 뭐 특검 수사는 그거대로 저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사 그것 때문에 뭐 수사가 중단되거나 하려던 수사가 이렇게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서 대충 끝낸다,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지율 언제쯤 오를 것 같아요? 헌재 결정, 그걸 중대한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열심히 정책 발표하고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지율과 지지율에 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예. 정책을 펴겠다. 예. 승리할 자신은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 이 헌재 결정이 예. 나기 전에 나기 한번 전에. 더 모시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딱 그 밝혀지면 예. 그때 꼭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